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역대 4번째 참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한미일 정상회담인데요. 그동안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경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투데이 핫경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사건으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현지 시간 1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에 서명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에 드는 총 금액이 약 2억 달러, 하나로 2,7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3개월 연속 거래량이 2,000건을 상회하면서 거래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기조와 고분양가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올 들어서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 등 연착륙 정책에 맞추어서 수요 심리가 일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에 미국과 한국 간 여객,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계속해왔으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로 전 세계 챗봇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가 현지 시간 18일 애플 아이폰용 챗GPT를 선보였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챗GPT를 사용하도록 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챗GPT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화형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픈AI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아이폰용 앱을 미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하고 구글 안드로이드용 챗GPT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인사이트를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죠. 수십 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의 기반이 되었었던 전세제도.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사례가 날로 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제정을 둘러싼 논의와 여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의 문제 그리고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건축왕, 빌라왕, 네. 왜 왕자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그들의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굉장히 피해자 서민들의 눈물을 피눈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 수법 그리고 이렇게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를 당시에 전월세 가격도 따라 올랐거든요. 이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이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예요. 지난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내놓은 그 정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죠.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목적이 월세를 받기 위한 건데 전세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죠, 정부가. 2018년도 4월 말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는 뭐 종부세까지도 면제시켰거든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임대 사업자 등록자들은 월세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갭 투자를 이용한 매각 차익을 바라고 전세를 그 갭 투자로 사서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2021년도 8월 26일 날 정부가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매 가격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전월세 가격이 하락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더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대환 전세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억에 전세 들어갔던 사람을 2억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1억 8천, 1억 7천 되다 보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화곡동 사건이나 또는 빌라왕 사건이나 또는 뭐 그 화성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사적인 계약이잖아요, 이게.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그 사인 간의 계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려준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너 어디에 쓸래? 너 언제 돌려줄래? 어떻게 돌려줘도 물어보지만 전세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이게 당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법으로 그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번진 거거든요. 이건 또 지난 정부가 또 한 가지 잘못한 거는 이제 전세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심지어는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SJ 서울보증보험이 150%까지 해줬습니다. 공시가격에. 이건 너무 많이 해주지 않았나.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 또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 아마도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 미반환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왕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건축 단계에서부터 아예 사기를 치는 그런 건축왕도 아까 그 자료 화면에도 나왔었지만 그 건축왕도 이제 사기 수법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요. 네. 네. 건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일단 불러놓고 분양 가격 정도의 전세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저당 잡거나 토지를 만약에 그 PF를 일으켜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들어가면 선수의 채권을 알 수가 없어요.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당하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의 미추홀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의 채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부부가 500채 이상을 매입했는데 불구하고 정말로 갭 투자만 가지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이면 1억 1천 정도 주고 사서 그 다음 해에 그 2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는 집이 모자라니까 1억 2천, 3천, 4천에 이렇게 전세를 넣으면 자기 자본을 다 빼게 되거든요.
물론 선순위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좀 덜한데 선순위 채권이 있는 걸 속이고 또 이렇게 놓는 경우는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중개사와 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빌라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대량으로 몇백 가구씩 사고 낸 것도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1200가구 넘으니까요. 근데 이 드러나지 않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미반환 사태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도적인 허점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허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또 주택 가격 하락에 그 편승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이 들통이 나고 이런 게 더 그렇죠.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지난 화요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해서 제정안 심사가 재개가 됐는데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안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계속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게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국토위에 상임위 산하의 법안 소위라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쟁점이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할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우선 그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스스로 행사해서 회수하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것을 사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것을 경매, 공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자 또는 나중에 사후 정산이라도 하자 이런 방안을 내고 있는데 반해서 정부와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은 지금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적인 거래 그 공공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주가 조작 같은 대규모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공공이 지원하는 나쁜 선례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미추홀구의 피해자가 한 2,500세대 정도 되는데 뭐 가구당 2억 정도로만 계산을 해봐도 미추홀구에만 써야 되는 돈이 거의 5천억. 뭐 4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1조를 지금 써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또 미추홀뿐만이 아니라 뭐 강서구라든지 또 다른 구리, 화성, 동탄 뭐 이런 데도 사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막대한 재정 소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매입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한다면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범죄라든지 이런 피해와 관련된 돈들은 대부분 그 관련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가습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들이 낸 돈을 모아서 지원을 했고, 또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그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돈들은 특별히 무슨 지금 1차적으로는 그 범죄 수익을 모아가지고 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누가 이 총대를 맬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매입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추홀 지역에서는 지금 다 그 근저당 이후에 지금 채권이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을 이제 가격을 평가해서 뭐 캠코든 허그든 LH든 이걸 사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얼마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것이죠. 대부분 가치가 뭐 10%, 20% 또는 0에 수렴하는 그 가격일 텐데,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만약에 사겠다고 하면 지금 피해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또 일부 야당은 그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적어도 그 가격으로 설정해서 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피해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가지고 과연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문도 있는 상태라,
이 특별법 합의가 그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그런 궁박한 상황과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 형평이라든지 또 더 확대해 나가면 공정의 문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해법을 타협점을 또 찾기 쉽지 않은 면이 있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합의가 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또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뭐 미추홀구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매 유예 조치라든지 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만 임차인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든지 만약에 우선 매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LH에 넘겨서 공공 임대 방식으로 또 하는 거라든지 또는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인의 여러 재산들 중에 특정 재산에 전부 그 조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게 현행 법인데 이 특별법에서는 이것을 안분해 가지고 그래서 특정 임차인이 과다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그 합의되는 부분에서 좀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나머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네. 그 정부의 안도 좋지만 특별한 그 안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못 받게 되면은 네. 빚은 또 안게 되고 이자는 내야 되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기망 행위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네. 예를 들면은 뭐 전세 대출 2억을 받아서 들어가서 그것도 망가졌는데 또 다시 다른 거를 또 하라는 행위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자 탕감이나 원금 유예나 또는 뭐 이자 후불제가 되더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지원 대상, 그다음에 지원 규모 이런 문제 이슈 중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이 이슈가 되고 또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먼저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해소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하고 참 막막하겠지만은 그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피해 구제처럼 금전적 탕감이나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집이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인 사람도 당할 수 있거든요.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때 선례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 후불제라든지 또는 원금 유예 기간을 늘려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세 2억 있는데 2억을 못 돌려받으면 2억을 대출을 주되 이자는 3년, 5년 후에 내게 하고 이사를 가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이자를 내거나 원금 갚는 방법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는 때 그 선수지 채권을 은행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권 교수님의 그런 그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것을 매입해서 지원하는 게 반드시 그 사람의 재산을 왜 국가가 사줘야 되느냐 그 가치가 없는 채권을 왜 사줘야 되느냐는 그런 그 입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20, 30대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집을 지금 그 인차 들어갈 때 받았던 대출 자체가 자기들의 부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일부라도 없다고 하면 엄청난 생애 최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그런 끔찍한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채권을 이렇게 매입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자 탕감이라든지 또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장기 저리의 어떤 그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것을 1가구 2주택 같은 걸로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좀 많이 보완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구제, 후해수 이런 부분에서도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얽혀 있네요. 그 피해자의 눈물도 안타깝고 또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아직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 결정을 전세 사는 걸 결정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급하게 계약서를 쓴 분도 있을 테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네요. 실무로 정부가 들어가고.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작년 9월 1일 9일 대책을 비롯해서 4번을 내놨는데요. 전부 이제 임차인들이 그 계약하기 전에 선수의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뭐 지방세나 국세 또 체납도 확인하거나 또는 선수의 채권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 해놨는데 모든 국민이 등기부등본이나 선수의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참에 정말로 그 선수의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작년 8월까지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가입하고 못 받은 돈이 1조 7천억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7,700억 정도는 지금 받았고요. 나머지 뭐 구상건축 하고 있겠죠. 어제 국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또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1조 정도를 물어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구상건축을 제도를 또 하겠죠. 악용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는 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요.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을 해줬어요. 매매 가격에 100% 해줬어요. 자기 돈 없이 보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보증 자체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사후적 대책이 돼 있어요.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낸 다음에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물건별로 금액별로 어느 정도 가입이 가능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7억이고 지방은 5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돈이 다 지불됐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사고가 나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또 가입도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사전적 대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그 계약서 쓰기 전에 만약에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박사 제자 중에 하나가 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이 더 투입되는 것도 없답니다. 네. 같은 물건이니까. 그러면 내가 계약하기 전에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안다면 그 이상 지불 안 하겠죠. 네. 사고 날 일도 없고.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도 수요가 감소하니까 전세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이것 때문에 아마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 강론까지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거에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6가지에서 4가지로 구제 요건들을 이렇게 가지수를 줄여주고는 있는데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기죄 입증이 너무 어렵다는 네. 거잖아요. 우리 상금 부회장님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사기죄 입증은 왜 어렵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될까요? 원래 사기죄라는 게 그 검찰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 그 범죄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경찰들도 사기죄를 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지금 사기죄를 입증하라는 게 이 전세 피해 지원의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의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6개에서 4가지로 원래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냐는 나중에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내용인 것이죠. 다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 비정상 거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는 관점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6가지였었다가 지금은 뭐 4가지로 줄었죠. 그래서 저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특별법이 말하는 아까 말씀드리는 경매 유예 신청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조세 채권 안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기 입증이 그 1심, 2심, 3심까지 만약에 간다면 2, 3년도 걸리는데 확정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이자 유예 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또는 여러 가지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아직도 혼란이 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기를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피해가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판결까지 받으면 당연히 이제 네. 손해배상 청구나 뭐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아까 그 요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요건들은 사기가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만 있으면은 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경공매를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뭐 서민 임차 주택이어야 되고, 뭐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만 있으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도 그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피해자가 물론 고발장을 내서 당연히 사기를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임대인 사기꾼인 임대인의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행정적인 차원의 지금 지원을 당장 하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전세 사기. 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시간이 소송하다가 많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또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구제 요건과 그런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요. 그 저 내용은 지금 정부의 말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2,500세대가 지금 저 요건에 다 해당이 된답니다. 네, 네. 거의 99% 지금 기존에 말했던 6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사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네. 그 특별법에서 또 핵심이 그 피해자가 주거권을 보장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 있는데요.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서 피해액 일부를 한번 선지원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가요, 교수님? 저건 제가 볼 때 뭐 정부 여당이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네. 네. 예산의 문제 그리고 사적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적인 어떤 계약 영역에 혈세가 투입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 별도로 계정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계약이 잘못된 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걸 지원하라고 채권을 사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정부 여당은 여기까지는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래 돼버리면 선례로 남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마 또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가 돼 있는 주식 사기라든지 이런 그럼요. 것 다른 네.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네요. 네, 그죠? 네. 네. 네, 참 현실로 들어가면 구체적 강론으로 들어가면 피해 구제가 참 더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 이런 피해자 상황이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빌라왕도 다르고 건축왕도 또 다르고 또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이 피해 상황도 또 다르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 한번 해법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워진 경우가 많은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깡통 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 대비 그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율엔 담보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게 약 80%를 넘어가지고 나중에 주택 그 보증 그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가 이게 깡통 전세라고 개념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전세 사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 보증금 수수가 일어난 경우를 전세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다든지 또는 뭐 집값과 그 전세 가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뭐 동시 진행한다거나 또는 거기 공인중개사 내지는 중개보조원을 사칭해 가지고 야 이건 문제가 없다, 이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임대인이 부자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니 이게 실행될 리가 없고, 만약에 실행이 되더라도 나나 이 공제증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망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개보조원이 건축왕의 직원이었다, 뭐 이런 경우, 이런 기망적인 요소로 이 깡통전세 상황을 초래한 그런 경우가 이제 전세 사기로서 지금 문제가 되는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깡통 전세가 속출할 때 보면 갭 투자의 성지다 이렇게 불리는 지역들에서 그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에 올라가면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고 80% 넘어가면 완전 위험 지역으로 정부에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를 허그가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체로 이런 그 빌라지대에서 동일인이 뭐 수천 채, 수백 채 갖고, 물론 바지 임대인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적어도 수백 명, 수십 명이 임대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는 경고적인 기능을 그 허그나 이런 곳에서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갭 투자 전체가 지금 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뭐 수백 채씩 이렇게 기망적인 요소로 거래되는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저 코인 같은 경우도 FIU라고 해서 비정상 거래가 있으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것을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제 이번 기회에 그런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허그나 이런 곳에서 경고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어떨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분양 문제도 섞여 있지만 그 분양 단계, 아예 전세 계약까지 간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을 아파트를 또는 빌라를 분양하는 단계, 분양 사기도 저 기승을 부렸는데요. 분양 사기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거나 이제 분양이 잘 안 될 때에는 이걸 전세로 돌려서 건축비를 빼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매매 가격 자체를 올리고 또 전세 가격을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개사 사무소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격을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내놓는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전 개인적으로 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 손해배상을 보면은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억 범위 내에서 보증금업에 가입하는데 이 1억이라는 게 물론 매 계약서마다 보증서를 붙이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그 1억이요. 1년 동안의 n분의 1 합산입니다, 이게.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2억입니다. 근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상환법률 24조나 또는 시행령 31조에 보면은요. 감정평가사는 모든 감정평가 금액의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부로 내게 돼 있어요. 이 그 중개사도 그렇게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고의 유형을 보면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또 보조원이 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분양하고 하나라도 더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신축하는 빌라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오히려 영업 수주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분양 가격 정도 근접하게 이렇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뭐 내 돈 들이지 않고 계약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건축비를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나몰라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또 나는 거예요. 네, 통계도 보니까 실제 중개인과 보조 중개인들의 그 범죄도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보수교육도 안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 윤리교육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라면 아예 보조원을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이 그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지금 현재 11만 8천 명이나 개업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11만 8천 명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두 명 때문에 모두가 누명을 쓴다면 모두가 이 자정할 수 있는 노력, 중개협회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확정 일자만 받아도 내가 그 보증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장의 신뢰, 각종 보증 문서라든지 공제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의 보증 문서 일종의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보증 문서가 바로 이제 보증금을 주게 되면 잘 작동을 하는 건데 지금 빌라왕 사태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일단은 뭐 1000채, 2000채 이런 식으로 보증금 청구가 들어오니까 인력 자체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돼서 보증금을 원래는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또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사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등기 명령에 따른 임대차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상속인을 알아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망한 그 상속인들이 스스로 내가 상속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 또 그 상속인들을 알아도 상속인들이 자기 명의로 저 소유권 등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안 해버리면 결국 그 임차인들이 그 대신해서 대위 등기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초기에 있어서 야 이게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런 문제도 초기에 좀 해결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등기 명령이 내려져도 이것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할 수 있는 주소가 좀 불명확하게 돼서 한없이 지연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등기가 안 되고 이것도 초기에 큰 문제였었죠. 그것도 지금 초기에는 정리가 돼서 이런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증제도 전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고 앞으로 그런 허점들을 더 많이 보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 장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국민적 계도도 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 반환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이게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는 꼭 들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이게 2015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94%입니다. 97%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면요. 빌라왕이나 또는 무실고차 사고가 나면 이제 가입한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받는 소유자의 원래 임대인의 신분증과 확인서 발급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도망가고 없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 약 한 23만 9천 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2021년도에도 23만 명 정도 가까이가 가입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죠. 초기에는 뭐 1,000명도 안 됐거든요. 이게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일반 국민들, 임차인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보증의 한도라든지 보증의 절차나 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마저도 이제는 제대로 손봐서 이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봐야 네.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고 한 것들이 최근 들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가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제도를 기본으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기가 되는 그런 집들이 많이 돌아올 텐데 앞으로 더 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좀 아직도 고금리로 있는 상태고요. 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폭이 줄어들었지 상승으로 반전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세 시장도 좀 더 앞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그래서 네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임대인에 대한 지금 자금 지원이 굉장히 그 DSR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임대인한테 좀 풀어줄 뭐 적절한 뭐 사기꾼을 양성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임대인에 대해서는 퇴거자금 대출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줄 저도 필요가 그거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이제 3억의 주택에 2억 5천 전세인데 전세가 2억으로 내려갔어요. 집값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천만 원을 구할 길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 반환 대출 제도를 일시자로 좀 도입한다면 좀 무난하게 좀 전세금 반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 선량한 집주인들도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왕, 뭐 빌라왕 막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아주 선량하게 그 임대업으로 뭐 퇴직하고 이렇게 임대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 도매금에 다 비난받고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기꾼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좁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공공자원을 투여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세런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기존 세입자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보증금 반환 우려 때문에 경매 신청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경매 신청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될까요, 어떨까요? 당분간 아마 경매 건수도 늘어나고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에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 법원의 경매 건수도 점점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매가 나오더라도 비아파트 부분에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까지는 경매 건수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보증 사고 건수 추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결국 경매 건수가 늘어날 거는 뭐 자명하게 통계상으로도 보여지는 거죠. 보증보험이나 또는 뭐 주택도시 보증사가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요. 결국에 그 물건을 경매로 이거 넘겨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건수가 저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더 저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경매 건수가 2월 말 기준으로 해도 저렇게 그 1,121건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는 경매 건수 늘어나는 그 퍼센트율로 보면 아마 연말쯤 되면 가을도 돌아갈수록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기존 지난 정부에서 그 대대적으로 손봤던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고쳐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 과연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임대차 3법을 지금 바꿔도 혼란이 더 가중될 거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전세제도를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제도가 반세기 이상 사실은 서민 금융 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주거 형태가 전세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사기를 통해서 이게 위험성이 매우 큰 거래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래인데 실제 8억, 5억, 3억을 돈을 빌려줄 때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면서 실제 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체납 사실이 있는지, 신용은 어떤지, 이 물건은 빌라 시세는 적정 이런 걸 거의 따져보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또는 자기가 그냥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전세제도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세제도가 없어지려면은 모든 사람이 주거를 다 가지거나 아니면 공공임대로 다 가거나 모두가 렌트 월세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것도 그런 전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특히 그 2+2 와 또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그 상한 이런 정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상승기 말고 지금같이 하락기, 빙하기 이런 때는 지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과연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2020년 7월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연 이게 작동 가능한 수단인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그 정책 실패 사례로 많이 임대차 3법을 들기도 네. 하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될까요? 거기다 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제 에스크로 제도 도입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몇 개월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에스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에스크로 제도는 주택 거래에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잔금이 넘어가기 전까지 소유권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에스크로를 하는데 전세 제도의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면 결국에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그 예치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만 임대인에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좀 도입이 된다면 좋을 수 있는데 좀 과한 것 같고 임대차 3법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 금액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거주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도 사실은 또 이 금액을 올리는 수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난 정부가 이렇게 그 금액도 제한하고 계약도 임차인 입장에서 더 살 수 있게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초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을 때는 5%를 못 올리지만 두 번째 계약할 때는 새로운 사람 같으면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세 제도를 어떻게 양성화시킬 거나 어떻게 축소시킬 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가 판단하겠지만은 전세 제도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또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임대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거 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이 2+2라든지 5%하고 결합이 될 때 어떤 그 파장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2가 도입되기 전에도요. 평균 그 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3.5년인가? 근데 3.3년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4년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다가 2+2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충격을 줄 것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예. 임대차 3법은 반드시 수정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셨듯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러 중론을 모아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갭 투자는 계속해서 행행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전세 사기가 행행하다 보니까 매매 이렇게 또 전세 이렇게 안 가고 월세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부 말미에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올리는 게 몇 천만 원이고 억 단위도 올리다 보니까 임차인이 감당이 안 돼서 반전세나 월세 성향이 높아져서요. 지난해만 해도 전세 계약이 한 50만 가구인데요. 월세가 50%가 넘었습니다. 25만 가구가 넘었는데요. 지금 전세 사고가 계속 난다면 향후에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나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 전세 제도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머리 아프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사자 해서 똑똑한 한 채, 저가의 똑똑한 한 채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그게 최근에 그 상계동 그 노원구라든지 또는 강북구 같은 경우 매매가 60제곱미터 이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래 건수도 지금 2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통상 서울의 거래 건수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한 5, 6천 가구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00가구 이하도 빠졌었는데 최근에 늘어난 이유는 30대 층이 또 많이 샀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전세 사고가 나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정책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매입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층에서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는 늘어날 거고요. 당분간은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아까 토론 과정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50%만 내고 20%를 월세로 주는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그 전세 사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해법 실마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어떤 안전장치가 더 추가되면 좋을까요? 짧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세론, 뱅크론에 차용된 용어인데 이게 특히 빌라 영역에서 발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공급이 부족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전체 주택 시장에 일정한 공급이 유지되어야만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계속 전세론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또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시장이 계속 왜곡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워야 되고요. 전세 사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뿌리 뽑아야 되는데 결국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좀 많이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체납을 했는지, 신용은 얼마인지, 또 이 물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등기부가 바뀌면 사실 등기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의무적으로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빌라 시세도 비교할 수가 있고 또 등기부상의 변동 사항 같은 것들도 이 알림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가혹하게 내지는 적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기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U처럼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경고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워낙 뜨겁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두 분 전문가의 아주 뜨거운 분석과 해법 제시로 오늘 한 번 가지고는 시간이 모질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분 초대해서 또 더 해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왕, 빌라왕 이런 왕들이 나쁜 왕들이 더 이상 판을 치지 않는 그런 전세 시장,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 수고하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에는 G7 정상회의 성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제인사이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